네, 2부 진행합니다. 지금 경제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막 사다가 예, 외국인들이 갑자기 또 내던지기 시작하더니 예,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3일에서 7일까지 음.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7조 원 이상 순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기 굉장히 좀 우리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이제 폭등이라는 진짜 표현, 폭등. 네. 폭등. 단기간에 이렇게 과열됐고 막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장이다. 막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오늘 앵커님 색깔 네, 이 색깔. 빨간색으로.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내용이 이제 왜 그러냐 했을 때 이제 결국은 어떤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에브리띵 랠리 해가지고 네. 막 그 모든 게 오르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돈이 시중에 넘쳐나니까 주식에서 좀 오르는 상황이 장이 되니까 누구나 다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몰려드는 상황이 됐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국인 기관들도 돈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돈을 넣고 그러면서 급등을 하면은 항상 시장은 조정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조정이 오는 상황이 뭐 갑자기 그러면 이제 폭락을 해서 막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에 의한 장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숨을 잠깐 고른 이후에 그 돈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딘가로 가죠. 또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호하게 나온다면, 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아서 올랐던 것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특히 AI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정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적이 확인되면 다시 그 자금들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큰 시장에선 변동성도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항상 외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약간 제 표현으로 장난질 자주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이번도 그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 네. 그러니까 뭐 외국이든 국내든 이 펀드를 운영하는 그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딱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익률이 정하면 거기서는 이익을 실현하는 게 그 사람의 의무입니다. 의무.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야 네. 뭐 50% 오르면 팔아야지 했다가도 막 네. 더 오르면 100%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기다려 볼 수 있겠지만 외국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그거를 실현시켜서 자금을 또 확보하고 또 다른 이후에 걸. 다시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익률이 빠르게 달성한 거죠. 급등을 하면서 폭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 수익률을 이제 회수를 하고 그 돈을 일단은 이익을 실현한 네. 상황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왔다라는 거고요. 그건 뭐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거냐, 뭐 얘네들은 맨날 우리하고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룰을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는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실적도 나올 거고 이제 연말까지 가면은 연말 올해 총 25년도 실적이 한 1월 중순 정도면은 또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죠. 올해는 실적이 괜찮을 거야라고 하면 연말 랠리라고 해서 또 연말에 막 올라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연말에 오히려 이제 꺾음꺾음 하면서 주식이 오히려 조용해지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흔히 배당주라고 하는 거에 이제 좀 집중되는 뭐 투자 양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3분기까지의 어떤 실적들이 이제 이번 달에 줄줄이 나오거든요. 뭐 이제 그런 내용 보고 그다음에 4분기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면서 아마 좀 이제 또 투자의 패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너무 크고 음. 금값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지금 마지막 우리가 살 길은 결국은 주식 아닌가.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B2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B2 지표가 이제 신용거래 그 융자 그렇죠. 잔고를 봐야 되는데 네. 지난 6일 기준 와
26조 원? 음. 어떻게 해요 이거?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용거래하고 이제 미수거래라는 부분이 있는데 빚을 져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바로 그냥 당장 증권회사에서 이 100만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담보로 한 뭐 50만 원을 빌립니다. 그럼 네.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다른 또 주식을 사가지고 네. 이틀 안에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결제는 사가지고 이틀 안에 이 주식이 오르면 이 주식을 바로 팔아서 되갚으면은 이익만 얻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런 이제 미수거래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거래라고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아예 돈을 장기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진 않고 한 90일에서 180일 정도. 아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담보를 묶여 있는 거죠. 내 주식이. 그리고 그 담보가 가치가 떨어지거나 내가 담보를 팔면 이제 마진콜이라고 해가지고 그만한 담보를 추가로 더 넣어야 됩니다. 아하. 아니면 빚을 상환하든지. 네. 이제 이게 신용거래인데요. 지금 미수거래나 신용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이제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26조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빚 얻어서라도 투자를 하면 뭐 이거 갚을 때쯤에는 분명히 주식이 수익률이. 올랐으니까 난 수익이 날 거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이런 장이 이제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네. 근데 항상 뭐 그렇지만은 빚 얻어서 투자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죠.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여유 자금으로 투자라는 게 이제 투자의 원칙인데 그렇죠. 네. 뭐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대 심리나 또 돈을 벌려고 하는 뭐 금융 기관들은 계속 돈을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미수 거래나 신용 거래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그 유혹을 계속 이제 끌어당기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저는 투자의 원칙 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는 그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비툴도 하고 내 것만 빼고 다 올라. 뭐 항상 내가 투자한 것만 빼고 다 올라. 이런 또 탄성이 나올까봐 그 실질적으로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 월급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게 또 빚으로 돌아오고 그렇죠. 이게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좀 이자가 뭐 걱정이 은행 됩니다. 그런 금리보다도 증권사에서 이런 미수거래나 신용거래하면 네.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한 거의 10% 가까이 될 거예요. 담보가 있어도 네, 담보가 있어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비용이 조심을- 높은 네. 거기 때문에 정말 빚내서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된다. 제발 비툰하지 말자. 네. 네, 오늘의 교훈. 네. 요즘 환율이 왜 이렇습니까? 1,460, 뭐 예전에는 뭐 1,500원 가까이 간 적이 있으니까 작년 내내 네. 뭐 또 그렇게 막 새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1,3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그렇죠. 요즘 1,400원대 중반 이후로 올라가니까 다시 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면은 예전에는 1,200원 선 되면 1,200원도 높지 뭐 그랬었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벌써 한 1, 2년 동안에 이제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1,300원, 1,400원 가까이 왔고 지금 1,500원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이제 오히려 언론에선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이게 이제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돈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다른 나라의 국가의 통화 대비 우리나라의 가치를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달러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근데 달러 자체가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한 4%, 4.25%니까 우리가 1.6, 우리보다 훨씬 우리가 높아요. 2.5고 지금 2.5. 미국 네. 상단이 4%. 4%가 네. 넘죠. 그래서 이 이제 금리 차이가 난다는 건 금리도 이제 돈의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높은 환율로 따져도 달러에 대해서 더 가치가 높게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 달러를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달러를 사서 그걸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서학개미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기업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많이 나왔지만 네. 1,500달러 정도를 뭐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실제 지금 현대차나 뭐 한화나 굉장히 많은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고 거기에 달러가 필요하니까 네. 기업들이 또 달러를 사들였겠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가 1년에 200억 달러를 최대치로 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와 계속 한국에서는 달러를 사서 미국이든 주식을 사든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네라고 하니까 달러가 나갈 일밖에 없네요. 나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수출해 가지고 돈을 버는 네, 거거든요. 네, 달러를. 네. 그러니까 달러를 버는 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나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들이 또 작용하고 있고 그러네요. 실제 1월에서 9월 올해의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만큼이나 지금 미국의 주식이든 어떤 기업 투자든 직접 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예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더 커서 달러가 남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렇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진짜 걱정되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거의 단기간 내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구조적으로 한국의 경제의 어떤 그 구조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겼고 이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달러 수급의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는 것이 이제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1,400원이 뉴 노멀이다. 새로운 이제 끔찍하네요. 네. 상식이 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럼 내년에도 한 1,400원대를 약간 디폴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1,400원 심지어 뭐 중반대? 지금 제가 생각에는 네. 이 불확실성이 커서 그 관세 협상 때문에 더 이렇게 출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간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미 투자에 대한 한국의 그 금액이 커질 거라는 것을 이제 확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1,400원대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거는 한국의 어떤 뭐 숙명입니까? 아니면은 기축통화국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모든 네. 나라들이 어쨌든 달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인데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출렁거리는 건지.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긴 하지만 뭐 미국을 우리가 좀 주요한 이제 대미 수출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너무 의존도가 한마디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환율이 안정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네. 경상수지 흑자가 커져야 돼요. 네. 그럼 경상수지가 흑자가 커질 수 있는 산업이 뭐냐? 반도체하고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지금 미국이 아예 공장을 대거 짓는 네.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반도체 수출밖에 없나? 그런데 이제 다행히 방산 수출이나 다른 산업들이 이제 또 대미 수출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전 얘기도 나오고.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진짜 미국 수출이 되면서 돈을 흑자를 더 키우면 그때는 또 이제 구조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게 단기간 내에 막 기업들의 실적이 확 늘어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1,400원이 좀 균형점이 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기보다 그러니까 1,400원 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밑으로 내려갈 기대하지 말아라. 약간 뭐 이런.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뭐 1,400원 후반대겠지. 막 그게 네. 예전처럼 1,200원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되네요. 아니 제롬 파월이 계속 이제 그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있었는데 했었네. 그쵸. 며칠 전에 안개 속을 운전할 때는 뭐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예. 그래서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 예, 신중론이 갑자기 부각됐죠. 갑자기 부각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뭐 3.75에서 4까지 고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이 4라서 4.25. 우리 2.5와 벌써 1.5가 차이가 나요. 예, 그럼 한국은행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부동산 가격 때문에 더 내리기도 힘들고. 그렇죠. 만약에 12월 달에 다음 달이군요. 동결을 하게 되면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측하기 지금 어려울까요? 미국 금리가 인하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돈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환율이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안정화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금리를 안 떨어뜨리겠다라고 네. 가면 우리도 동결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겠죠. 이제 그 격차가 계속 유지되면서 가기 때문에 뭐 금리로 인해서 이제 환율의 변동에 그거는 좀 영향은 덜 지금 현상 주지 유지? 않을까, 네. 현행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건 기준금리고 시중금리로 따지면은 네. 또 지금 이 국채에 대한 이제 거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중금리를 보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시중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지금 이제 이 환율은 뭐 환율, 주가, 뭐 금리 이런 게 다 연동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뭐 주가가 떨어지네 아니면은 뭐 금리가 떨어져서 주가가 올라가네 하면 또 그게 환율에 영향을 줘서 또 거꾸로 환율이 올라가니까 한국 주시장이 또 떨어지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네.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 아까 주식 얘기하면서 좀 다뤘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이 지난주에 이제 주식이 확 내려갈 때 AI 거품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뉴욕 그 미국 시장도 안 좋고 그것도 바로 연동돼서 우리 시장도 타격받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2000년대에 있었던 그 버블, 네, 정보통신 버블 그것이 연상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AI는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많은 질문 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 AI 거품론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라는 거는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렇죠. 거하고 아예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하고 그렇죠. 두 가지 의미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전자로 봐요.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다. 고평가. 예,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뭐 이런 그 최고 경영자들이 주가 조정기는 당연히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기술주 거품이 상당하다. 근데 이게 이제 고평가됐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특히나 AI는 반도체, 그러니까 AI를 정말 만들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하고 GPU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HBM이 필요한데 네. 우리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 HBM을 엔비디아에 팔아가지고 네. AI 산업이 이제 커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네. 이 AI 자체가 그러면 돈을 버는 산업이냐, 수익성이 나냐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의문은 있는 거죠. 네. 실적들이 솔직히 지금 AI로 투자해가지고 뭐 구글이나 오픈 AI나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막 이익을 내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 구독료 내고 있어요. 3만 구독료가 원. 그렇죠. 그거 가지고서는 미약하게. 어마어마한 그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게 막 이익성이 좋아가지고 수금이 안 되고 있죠.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반도체와 엔비디아 같은 때까지는 일단 실적이 나오는데 이 AI 산업 자체에 대한 실적은 아직은 퀘스천 마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래 전망은 긍정적이고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투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거품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적이 뭔가 나오면 그러니까 오픈 AI든 구글이든 이 AI 분야에 투자한 것이 수익성이 나타나고 실제 또 이 AI를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피지컬 AI를 이제 우리가 제조업 네. 쪽에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네. 근데 그런 데서 실체가 나와서 진짜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수익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이제 AI에 대해서는 전망을 긍정이다, 뭐 미래가 아니라 이게 현시구나라는 네, 이제 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긍정에 대한 낙관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좀 갈 길이 멀다, 네. 시간이 필요하다,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뭐 속보로 나왔습니다만 이제 당정청 같이 회의를 좀 열었나 봅니다. 그 배당소득 분리가 해서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가 주시장을 조금 활성화 혹은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부자감세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5%로 낮추는 방안을 결정할 것만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국감이 끝났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 심사와 이제 그 법안 심사들이 돌입이 되는데 네. 특히나 이 조세 관련 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반드시 이번에 같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시작될 거고요. 그러면서 그 논란이 됐던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부 법안 그 기준이 이제 그러니까 세율이 35%로 최고 세율. 나왔을 때 네. 엄청 시장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진정시켰고 지금 이제 논의되는 상황이니까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지금 25%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꼭 무조건 25% 기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네.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실제 부자들에게 엄청난 감세 효과가 될 겁니다. 그렇죠. 실제 23년도에 그 종합소득세를 금융소득자들이 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그 배당 신고 현황이 보면은 배당 소득의 93% 정도가 종합소득 8천만 원 이상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고소득자가 거기에 배당까지 더 받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지금 45%를 적용받을 세금을 20%나 깎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자들에게 너무 많은 큰 혜택이 될 거다라는 거는 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좀 완화하기 위해서 뭐 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네. 기술적인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주장했던 이제 차등 배당을 하는 경우에 네네. 있어서 그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는 것에 대한 그 법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안도 지금 제가 하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좀 네.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 논의를 할 때 그냥 35, 25만 가지고 결정할 게 아니라 이런 좀 기술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런 비판들이나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들을 좀 줄이는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도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차등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25 이렇게 자르지 말고 배당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자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대주주하고 소액주주가 있는데 네. 지금 대주주가 결국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데 그렇죠. 이 혜택을 보려고 한다면 대주주는 좀 배당을 적게 가져가고 소액주주한테는 배당을 많이 줘서 네. 차등 배당을 하는 이 요건이 해당될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하게 해주자라는 걸 제가 이제 그 법안으로 맞아요. 저번에 네. 설계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조국혁신당의 최경은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법안 소위 이번 주 논의할 때 그게 이제 같이 테이블에 놓고 아, 얘기를 이번 주부터 논의가 됩니까? 같이? 네, 그럴 거라고 네. 예상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호응이 있는 것 같아요. 발의됐다는 일단 거는. 발의됐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좀 뭐 그래도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네. 이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발의를 한 거고 이거를 이제 아무튼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더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법안 논의할 때 네. 다시 또 그 리마인드를 시켜드려야 안 까먹고. 양쪽 다 보내신 거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네네. 네. 그런데 발의는 어쨌든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에서 차기근 의원님이 좀 발빠르게 하셨죠. 발표를 했고. 음. 네, 우리 또 최입배 의원님의 그 능력을 한번 가늠해보는 가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뜨거운 게 있어요.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뭐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 60세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60세 청년 이제 은퇴하면 뭐 은퇴라는 말도 좀 어색하지만 65세부터 연금이 나온다는데 연금 5년 동안 뭐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때 먹고 뭐 살지? 먹고 살지? 약간 예. 다들 그 고민을 하세요. 만나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 그래서 이 법정 정년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결국은 또 이제 세대 간에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하면은 일단 기업들은 사람을 뽑는 것을 줄이고 그냥 기존의 사람들을 계속 쓸 거다라는 네. 거 하나.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기업 입장에서는 60세에서 정년으로 은퇴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쓰면 그만큼 급여가 낮은 사람들을 쓰게 될 텐데 네. 65세가 계속 일을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호봉제라고 해서 근속연수 연공 서열에 따라서 계속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연봉이.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5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좀 청년들을 써서 낮은 임금으로 썼는데 계속 이 높은 임금을 더 높게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기업에선 부담이 커진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도 물론 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지니까 더 그거는 당연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 기업과 이 청년들 그러니까 기업과 세대 간의 이 갈등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수용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논의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이 얘기했던 두 번째 문제, 네. 그러니까 비용이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임금 피키제라는 네, 게 네. 지금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도입돼 있고 민간에도 일부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이 임금 피크제를 좀 더 보편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네. 기업들이 지금 반대하는 논리는 좀 약해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임금 피크제에 대한 좀 보편적인 네. 활용, 이런 민간에서의 보편적인 활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그 청년들과의 관계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그러면은 청년들이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걸 반대하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그 전체적인 여론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도 한 80%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연장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게 상당한 네. 네. 그리- 양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별로 봐도 네. 젊은 층이 거의 대해서 반대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갈등을 이제 크게 유발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정년 연장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또 그런 조정들을 잘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크게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이 급여 체계, 연공 서열에 따른 호봉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시대적으로 바뀌어서 해서 좀 유연하게, 소위 말하는 그렇죠. 유연하게. 직책과 직무가 이제 좀 분리가 돼서 직무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평가받아 가지고 네, 네. 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제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분야별로는 이제 또 어떤 성과를 내는 게 명확하게 측정이 잘 가능한 그런 직무라면 성과급제를 더 네, 네. 포션을 늘려서 성과급제를 해야 되는 이제 직무급제와 성과급제로 가야 되는 방향성. 이 부분에서는 일찍부터 우리가 노동의 어떤 안정성과 유연성에 대한 갈등과 네.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노동계가 이 부분에서 너무 이제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안 됐는데 저는 이번에 정년 연장을 바라는 노동계와 네. 그 과정 속에서 뭔가 기업의 비용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전령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좀 직무급제와 성과급제 도입하는 이 급여 체계에 대한 부분이 좀 폭넓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정년만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채용했을 때는 1.5명의 청년층이 이제 취업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어쨌든 월급 조정을 좀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어느 그렇죠. 하나가 딱 그 절대적으로만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 몫을 좀 줄여서 뭐 그렇죠. 진짜 0.7목 정도만 하고 나머지 몫은 또 다른 새로운 쪽에, 고용으로 창출하게 창출하게 하자는 거니까 하는. 네. 뭐 그런 게 같이 논의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새벽 배송 네. 논란이 뜨겁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양쪽 다. 그렇죠. 이건 뭐 직업의 선택권도 있다. 아니다. 사람의 어떤 그 건강권이 우선이지. 그리고 또 기업은 또 제대로 된 대가를 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가장 문제는 어쨌든 실제 우리가 쿠팡 사태에서도 보듯이 돌아가신 분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그냥 사회에서 그냥 자본주의 논리 이렇게 맡길 수는 없는 것 맡길 수는 같습니다.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로로 인해서 결국 장시간 노동을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이르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간 배송, 새벽 배송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유지는 하되 거기서 장시간 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는 네.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금지보다는 이제 어떤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건데 이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제 커졌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가수요도 있는 거죠. 이게 굳이 안 해도 안 되는? 해도 되는데 그렇죠. 예, 새벽 배송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워낙 발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수요를 좀 줄여야 되고 오히려 또 새벽 배송하는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높여야 되고 근데 당연히. 이게 하려면은 소비자가 움직여야 돼요. 네네. 소비자가 불필요한 새벽 배송을 클릭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상을 늘린다는 건 결국 지금 소비자가 새벽 배송으로 굉장히
편익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좀 더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뭐 1,000원을 더 받는다던가 예를 그렇죠. 들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쿠팡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그러니까 월 한 뭐 8,000원 정도 그 회원 가입을 하면은 뭐 이제 로켓 배송, 네네네, 새벽 배송 이걸 하죠.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좀 더 부담을 하고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이 또 노동자에게 가야죠. 그럼 뭐 네네. 쿠팡의 회사 이익으로 다 회사가 가져가면 안 되죠.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수요와 보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그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이거를 하려면 결국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노동계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 소비자들의 네네. 그 요구까지 반영된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든 주제를 다 다뤘습니다. 네. 주식부터 환율부터 새벽 배송까지 네. 다 했어요. 네. 지금 경제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